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고요. 4부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방송 마지막 코너죠. 마지막 방송이 아니죠. 방송 마지막 코너인데요.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개혁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이정원 전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검찰개혁도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와 남은 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네, 교수님. 이 올해 한 해도 참 그 적폐청산, 개혁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심 단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평가를 해보신다면 성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적폐청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좀 신속히 정리가 되면서 국가가 좀 신속하게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이제 신뢰가 거의 5%대에서 이제 뭐 60, 70%대로 안정적으로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적폐 중에 하나였던 그 대표적인 적폐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밝혀지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국정원의 그런 뭐 댓글 문제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그다음에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뭐 개성공단 문제나 또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것은 뭐 적폐청산에서 아주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모아지기만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큰 적폐는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적폐청산과 반부패라는 큰 기조를 확립했고 그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적폐청산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기관의 제도적인 개혁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제도적인 개혁은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성과는 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몇 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이제 당정청의 합의 그것은 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타 좀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들 예를 들면은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뭐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이거는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향후 축소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뭐 자치경찰제라든가 경찰위원회 문제 또는 경찰대 문제 등은 아직까지 뭐 구체화되지를 못해서 또 성과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아직까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정부안이 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잘 되지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말씀 주셨지만 검찰, 경찰, 국정원, 군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찰자가 붙었으면 이게 이제 관찰한다, 즉 모니터링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하라는 감찰과 관찰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 민간인을 갖다가 감찰하고 관찰하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TF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적폐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게 또 다른 적폐가 될 가능성 또 아니면은 벌써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면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서서히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제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발표를 하셨던 공약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 단위로 그다음에 그 부처 단위로 뭐 이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충분히 마련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이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안에까지는 정확하게 다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이 조금 뭐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고용노동자 범죄수사처는 이미 이제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자유한국당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나의 작전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작전 계획을 쫙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서 대응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권력기관에 대한 혁파, 적폐의 혁파 이게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지 왜냐하면 군사는 많이 있는데 전에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어요. 승리하지 못하는 건 전략의 문제다. 전략이 빈약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제 그래 보면 이것도 이제 공연물이고 또 한 3년 지나고 나면 내임덕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적폐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뭐 광범위하게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또 민간의 전문가들이 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해서 3개나 위원회가 있고요.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가 있고 군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위원장들은 뭐 아주 유명한 개혁적 인사들이시죠. 한희숙 교수님이나 뭐 박재성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 아주 개혁과 개혁에 의지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제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개혁 이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특히 이게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군 같은 경우가 고도의 이제 중앙집권적 조직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적이고 또 분권적으로 계획을 한다는 게 사실상 좀 힘든 그런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좀 중앙집중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개혁의 성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전에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산하에 사법제도 개혁 추진회를 뒀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법원과 검찰과 변호사, 그다음에 교수, 뭐 그다음에 다른 또 각 관련돼 있는 부처 또 이제 다 관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부처에 맡기지 말고 그 부처가 모여 있는 또 그 부처가 관계 부처가 다 함께하는 그런 이제 좀 중앙 집중적인 그런 개혁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또 하나 이제 고려 요소는 개혁을 할 때 항상 이제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란 게 개혁하는 사람들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개혁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빨리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개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충고를 드리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역대 정부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의 개혁의 실패의 반면교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럴까요? 그 당시에 공무원 조직,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모든 그 공무원 조직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조직. 과연 이것을 몇몇의 인사들이 들어가셔서 자율적이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개혁, 분권적인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수많은 텃세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견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인데 의식과 가치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제도를 결국 만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 개혁 또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뭐 검찰 경찰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쪽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모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이제 튼튼한 또 이런 이제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피아의 개혁도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개혁적 인사가 좀 더 많은 힘을 행사하면서 외부에서 그런 개혁을 끌고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이제
그런 경제 관료들에 대해서 예. 그것과 똑같이 이런 검찰, 예. 경찰, 군 이런 경우도 내부 개혁보다는 바깥에서 좀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예. 계획을 밀어붙이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내부가 어려우면 결국 외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예.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진흙물일 때 밖에서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법원 같은 경우에 예.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대법관을 이제 예. 후보자로 예. 새롭게 임명하는 데 있어서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외부에서 개방된 법원의 예. 이미지를 갖기 예.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피를 수혈한 게 예. 아니라 결국은 내부에서 수혈하는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법원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시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 권력자의 편에 서서 네. 이렇게 이제 좀 편파적인 판결을 많이 해온 것들이 이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혁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외부와 함께 하는 개혁보다는 네. 내부적으로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단적인 예로 대법관을 예. 외부에 이제 그 개혁적이고 인권을 또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 공익 활동을 위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을 모심으로써 네. 이렇게 이제 외부와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법원의 권위도 높이는 네. 그러한 이제 개혁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예. 법원 내부에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예.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얘기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좀 큰 틀의 개혁보다는 판사들이 원하는 좀 소소한 개혁 네.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을 좀 갖기에 충분한 증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쓰신 가인 김명로 선생에 대한 책이 한 9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책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공무사 이를 지자에 공사로 올 공자에 없을 무자에 사사로 올 사자. 그다음에 광정천하라는 넓을 광자에 발을 정자에 하늘천 아래하 이런 말이 새겨졌단 말입니다. 법원 즉 법원의 개혁 사법부의 개혁은 지공무사와 광정천하의 개념으로 가야 될 건데 과연 그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와 외부적인 인물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까?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개혁을 이끄실. 그럼 내부에 그러면 대안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법원의 개혁, 법원의 개혁, 사법 개혁도 보면 항상 내부의 힘과 그다음에 외부의 힘이 합쳐졌을 때 성과를 내어왔거든요. 1993년도에 그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사법발전위원회 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성과로서 당시 이제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외부하고 같이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시대의 사법개혁 작업,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또 사법개혁 작업,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또 사법개혁 작업도 외부하고 함께를 했었죠. 그때 누가 바깥에 있을까, 또 안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사개위는 또 고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진두지휘에서 또 훌륭한 성과를 내셨고요. 사개추위는 또 한성은 변호사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서 많은 또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그게 또 실제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법원에서도 좀 개혁적인 인사들이 나왔고 변호사석에서도 개혁적인 인사들이 나와서 성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개혁 작업이 좀 열린 공간에서 벌어지면은 충분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인사도 나올 것이다. 그런 능력 있는 인사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그런 개혁 작업을 열린 개혁 작업,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혁 작업, 그걸 통해서 시민들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광정천하라든가 지공무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해도 내부지향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계획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김인혜 교수님한테 이제 판례를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6572번님이 질문 주신 겁니다. 이건 너무 작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조윤선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학자 입장에서 교수님께서 이번 기각이
법 형평성에 정말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번 국정농단 재판들을 보면서 영장 판사님들이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딱 말씀하셨던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법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개혁. 어떻게 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 영장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 사실은 모든 사건은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을 보지 않고는 함부로 또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나, 법원에서 저는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여전히 조금 뭐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비판을 또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네. 이게 방향을 잡아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건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 네.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뭐 다른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뭐 비판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법적인 해석을 쉽게 해주시면서 많은 이해를 도와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김인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